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봄꽃이 싹을 틔우는 계절인데요.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계신가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에나 있는 줄 알았던 총기 사고가 국내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며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총기 관리 문제. 안전한 총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한 총기 관련 사고. 지난 2월 25일 세종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 사망. 이틀 만인 2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쏴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3월 7일 또다시 김포시에서 이종 사촌 동생에게 공기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 총기를 갖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갖고 있다는 점이죠. 바꿔 얘기하면 너무 총기 소지 절차가 쉽다.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총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총기 안전지대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관리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엽총과 구경 5.5mm 단탄 공기총의 경우 반드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보관해야 하고 구경 5.5mm 단탄 기종을 제외한 공기총은 경찰서가 아닌 개인의 집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허가된 총기를 살펴보면 총 16만 3천여 정 중 엽총 3만 7천여 정, 공기총이 9만 6천여 정입니다. 이 중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기총은 5만 9천여 정에 이르는데요. 이에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공기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보관하는 총기들의 경우에도 수렵 기간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렵 기간 중에는 수렵 허가증만 제시하게 되면은 사실상 출고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거주하는 관내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장소로 옮기고 나서 필요한 경우 수렵 기간에 다시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장소를 본인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수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영시할 수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개인적인 문제, 채무 관계든 사회적 문제에서의 원한 관계 등에 있는 경우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총기를 이용을 해서 범행에 활용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총기 소지 허가 시와 반출 시에 보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살펴보고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방안 및 관련 법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수렵 면허증이나 유해조수 포획 허가증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수렵 면허증은 자격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경우 더 쉽게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가 발급하는 유해조수 포획 허가증을 통해서입니다. 농지 증명서 등만 있으면 수렵 면허증을 따는 것보다 시간도 덜 들고 발급 과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총기를 소지한 후 사냥용으로 신고해 허가만 받으면 이후에는 별다른 안전교육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상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즉 탄활의 위험성이라든가 총기 사용의 요령이라든가 라고 하는 교육을 맞춰지기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몇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총기에 있어서의 그 면허의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서 필기 시험도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보강을 하고 일정한 점수를 득한 사람만이 이 총기 면허를 갖는 것으로 제도의 개선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기 반출 시에도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에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해당 법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총기 자체의 소유라든지 그 취급하는 그 부분만 좀 엄격하게 규제를 했지 그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그 문제는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원래 총포 화약류 단속법이. 그래서 이번 법은 그 총기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강화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법안을 낸 것인데 가장 이제 바뀐 것은 이제 총기 면허하고 허가 전에는 실기교육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도록 규정을 했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출할 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고 허가 또는 면허 받은 이후에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과된 법률에서는 총기 면허 및 허가 전에 실기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총기를 반출할 때에도 안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총기 반출 이후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결격 사유가 있는 이들에게 총기 반출을 금지하는 등의 다른 대책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같은 점들을 짚어보고 관련 법안과 당정 합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13조에서는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자, 강력범죄를 범해 징역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총기 소지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허가 과정에서 정신병력 등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데다 한번 소지가 허용되면 이후 별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총기 소지 허가자에 대한 결격 사유인 정신장애 정의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경찰이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할 경우 15일 이내에 총기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총기 소지 유효 기간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도 총기 소지에 제한이 없고 결격 사유 소멸 시 또다시 총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완 대상.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13조에 심신장애자, 또 정신관련 이상자, 근고 이상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21조 사항이 허가와 관련된 규정인데 현행 우리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 되어 있죠. 5년 동안 그 사람이 무슨 총포 소지를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규정은 좀 문제가 있다. 매년
매년 그 사람의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전과조회, 또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조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총기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대책입니다. 이번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개인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허가된 이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상 5.5mm 미만인 공기총은 경찰관서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전체 공기총 9만 6천여 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만 9천여 종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기 관련 재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고 당정협의 후속 대책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입니다. 연속된 이 총포류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또 피해도 심대하다는 것을 갖다가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정협의에서 총포류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정이 합의를 이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고 개인이 실탄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총기 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총기류의 GPS 부착을 의무화해 총기 소지가 허가된 수렵 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당정 합의 사항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총기 관리를 위해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총기 소지와 관리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해외 불법 루트를 통해 반입되는 총기류를 관리하는 체계, 이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밀반입되는 총기의 양도 상당 부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배를 통해서 부산으로 총기가 밀반입되는 경우도 있고 평택항에 보따리 장수를 통해서 총기가 밀반입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해외에 여러 가지 특송 택배를 통해서 총기 부품들이 분리돼서 와서 국내에서 조립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그 총기 관리 자체가 경찰청과 또는 출입기 관리소, 관세청 등이 상당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타스크포스 팀을 꾸린다든가 총기에 관련된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고 누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어디로부터 수입이 되고 전달이 되는지에 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총기 관리 전담반의 신설도 고려해 범직하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 관리 관련 입법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고 다음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데 일단 법은 국회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부가 그 총기 사고 또는 총기를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총기를 활용해서 수렵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쓰는 분들도 좀 더 총기의 위험성을 안전교육을 통해서 좀 인식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이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태가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국회는 총기 소지 허가의 제한, 그 제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하고 면허나 총기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좀 인성검사, 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걸 법률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런 입법 조치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각된 총기 관련 사고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있어 왔지만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일제 점검이나 총기 담당자 교육 등 땜질식 처방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에 통과된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과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당정 합의 사항의 입법 성과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세계적으로 생명 존중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동물 실험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 테스트 등을 위한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독성 시험 동물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한 화장품 제조 유통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 대체 시험법을 신속히 마련하게 하고 제조 판매업자 등이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속되는 전세난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고 전세값 또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에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국내 암 환자 100만여 명, 특히 말기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기 암 환자 완화 의료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화 의료 전문 기관은 전국 56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형 병원과 도심지에 집중돼 있어 의료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암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마련된 기금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지원, 관련 시설 설치 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초등학교가 통폐합,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농어촌 학교들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고 농어촌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원하는 도시 학생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배정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학생은 농어촌 초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한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이 도시 지역 관할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 학생 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지역 학생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농어촌 특별 전형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교로 진학한 도시 학생들의 경우 학력 인정에서는
도시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동물 실험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최근에는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생명을 존중하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주민입니다.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끊지 못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제 보건소 금연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훨씬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확인해 보시죠.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1회 12주로 1년에 2번까지 받을 수 있고 이때 상담 및 진료비의 70%, 처방받은 금연치료 의약품과 보조제 구입 비용의 30%에서 70%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워온 김현우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치과를 찾았습니다. 금연치료 좀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이거 여기 문진표 한 장 있어야 이거 간략하게 우선 한 장만 작성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 현우 씨는 올해 초 금연에 도전했지만 금단 현상으로 실패했는데요. 지난 2월 동네 병의원에서도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평소 진료를 받던 치과를 찾았습니다. 아니 치과에서도 금연 치료를 하나요? 네, 올해 2월부터 저희 치과도 금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진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 작성한 걸 토대로 원장님께서 봐주시면서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평소에 담배를 얼마나 피우세요? 2갑 정도 핍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많이 피우시다가 금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좀 싫어하는 거,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건강상의 문제도 좀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또 다른 일 하는데도 또 그만큼 시간을 뺏기니까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금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과거에 혹시 금연을 또 결심해 본 적 있으세요?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했죠. 예. 치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치아 착색, 염증 악화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 붉어져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염증 상태가 있긴 있어요. 또 담배도 이제 끊게 되면 깨끗한 어떤 그런 그 치아의 상태를, 잇몸 상태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실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구강 상태는 어떤가요? 흡연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제일 유해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산화탄소, 두 번째가 니코틴이고 세 번째가 타르인데 타르가 지석, 지태와 붙어가지고 새까맣게 되는 치아의 그 착색을 유발하거든요. 착색이 있는 환자들을 보면 거의 담배를 좀 심하게 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금연 치료를 받으면 처음 하는 것이 바로 흡연 습관과 의존도 확인입니다.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흡연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숨을 들이쉬죠.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높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16ppm, 비흡연자가 최대 6ppm인 점을 고려하면 무척 높습니다. 16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 헤비 스모커의 보드라인에 다 걸리는 16이. 체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데요. 니코틴 중독이 심한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김현우 씨는 이제 니코틴 패치를 써서 한번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12주로 구성된 금연 프로그램은 총 6번의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요. 처방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금단 증상이라든지 흡연 욕구라든지 약물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챙겨보면서 4회 상담, 5번째 상담하게 되고 니코틴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상담만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갑에서 이제 한갑 정도 된다고 하면 흡연을 줄이는 상태에서 니코틴 패치로 가다가 여러 번 실패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다시 또 처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소를 대신해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의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병의원에서도 금연 치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따져보면 본인의 의지로는 한 40% 정도 가능하고요.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는 한 26% 정도 금연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금연 치료는 치과는 물론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금연 치료 기관으로 등록하면 어떤 병의원이든 가능한데요. 편리한 접근성 덕분에 호응도 좋습니다. 현재까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35,8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의료기관도 19,000여 곳이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가까운 것의 이점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우리 동네 금연치료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금연치료 진료비의 70%를 지원받아 초진의 경우 담배 한 값의 가격인 4,500원이면 되고 재진부터는 2,700원만 내면 됩니다. 1차 시기 때문에 비용이 오늘은 4,500원 나오셨어요. 그리고 2차 진행하실 때는 일주일 정도 후에 오시면 되시고 일주일 안에 또 안 오시게 되시면 이게 무효가 되세요. 약속하신 날로 일주일 안에는 꼭 오셔야 되세요. 첫날 현우 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니코틴 패치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루 한 장씩 몸에 붙이시면 되는데 붙이는 위치가 상체 부분에 붙이시는데 심장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붙이셔야 돼요. 심장 너무 가까운 데 붙이시면 여기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붙이는 자리는 하루 한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진료비 외에 처방받은 금연 의약품도 30%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부담금은 4,100원 나오셨습니다. 실제 12주 치료 시 금연 의약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계산해보면 니코틴 패치의 경우 21,600원만 부담하면 되고 금연 의약품으로 처방 전이 꼭 필요한 부프로피온도 보험 적용으로 51,800원이면 됩니다. 약국을 나서자마자 패치를 붙이는 현우 씨, 이번만큼은 아주 각오가 남다른데요. 좀 지난번 시도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에 꼭 금연에 성공하자. 파이팅!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2주 기간 동안에 6회 진료 상담을 받는 동안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하고자 12주를 완성하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담배 연기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금연을 미루셨던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금연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금연 치료를 할 수 있게 돼서 담배를 끊고자 하는 분들은 더욱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초 금연 열풍이 불었지만 실패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근처 병원에서 다시 한번 금연 치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